회의는 예정대로 정확히 오후 3시에 시작되었다. 박서준은 긴 어두운 오크 테이블 상석에 앉아 다가오는 세무조사에 대한 재무이사의 보고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김민준 이사는 서류를 넘기며 때때로 콧등에 안경을 고쳤었고 그의 목소리는 단조롭고 거의 졸음을 유발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 방에 있는 누구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모두가 이 순간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세무조사는 빠르면 다음 주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김민준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보고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한 거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강훈 사장은 박서준의 오른쪽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 행동은 그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홍보팀장인 윤지아는 수첩에 메모를 하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의 변호사인 정태성은 어떤 서류를 유심히 살피며 연필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회사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 대규모 투자 거래가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어떤 실수든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런 시기에 세무조사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이었다. 박서준은 건성으로 듣고 있었다. 지난 반년 동안 그의 삶은 기계적인 존재로 변해버렸다. 일, 집, 다시 일. 그는 기능하고 있었지만 살고 있지는 않았다. 내면에는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딸 예나가 반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그의 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버렸다. 그는 고통을 숨기는 법을, 회의에서 미소 짓는 법을, 결정을 내리고 협상을 이끄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면 그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을 잊었고 그러면 현실이 새로운 힘으로 그를 덮쳤다. 딸은 이제 없다. 주말 아침, 딸의 웃음소리가 그를 깨우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그에게 달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라지 않을 것이고 대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며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아내 최수연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버렸다. 그들은 한 집에 살았지만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슬픔을 겪었고 그 두 가지 방식은 서로 맞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비난했다.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지켰어야 했어? 당신이 그걸 막았어야 했어? 박 대표님, 제안된 실행계획에 동의하십니까? 이강훈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행하세요.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조사관들이 단 하나의 질문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김민준은 지난 분기의 재무지표로 넘어가며 보고를 계속했다. 숫자들이 박서준의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집중할 수 없었다. 생각은 다시 과거로 흘러갔다. 그는 예나를 위해 브로치를 주문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보석상 쇼윈도에서 곰 인형을 보고는 손바닥을 유리에 붙인 채 얼어붙었다. 아빠, 봐요. 너무 귀여워요. 박서준은 그때 미소 지으며 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개인 스케치에 따라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줄 장인을 찾았다. 한진우는 재능 있는 보석 세공사였다. 그는 박서준의 바람을 듣고 한 달 후에 놀랍도록 생생한 특징을 가진 작은 은색곰 인형 작품을 선보였다. 예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녀는 매일 교복에 브로치를 달고 다녔다. 아빠, 얘가 나를 지켜줘요. 그녀는 말하곤 했다. 하지만 곰 인형은 그녀를 죽음에서 지켜주지 못했다. 사고는 아침 등굣길에 일어났다. 트럭 운전사가 커브길에서 운전대를 놓쳤다. 차는 예나와 보모가 타고 있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보모는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예나는 즉사했다. 그녀는 7살이었다. 조사는 이 사건을 비극적인 사고로 결론 내렸다. 운전사는 신문을 받았다.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고 진술했다. 전문가 감정은 기술적 결함을 확인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박서준은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하나였다. 불행한 사고, 고의성은 없었다. 그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딘가 깊은 곳에서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증거는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범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일에 몰두했다. 그것이 미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었다. 장례식에서 그는 직접 은색곰 인형을 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물건이 영원히 그녀와 함께 있기를 바랐다. 그 사이 회의는 계속되었다.
이강훈의 말이 박서준을 공상에서 깨웠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목요일로 연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강훈이 말했다. 박서준은 세부 사항에 신경 쓰지 않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두가 입구를 돌아보았다. 문턱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파란색 치마와 하얀 블라우스의 교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따내렸다. 커다란 갈색 눈은 두려워하면서도 단호하게 보였다. 침묵이 흘렀다. 아이가 어떻게 건물에, 그것도 경영진 사무실이 있는 12층까지 들어왔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안내 데스크에는 항상 경비원이 앉아 있었다. 외부인은 출입증 없이는 통과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김민준이 중얼거렸다. 아마 직원 중 누군가의 딸이 길을 잃었나 봅니다. 그는 아이를 방에서 내보내기 위해 일어서기 시작했지만 아이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걸었다. 똑바로 박서준에게로. 이강훈은 무언가 말하려다 얼어붙었다. 윤지아는 수첩을 내려놓았다. 모두가 놀라움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았다. 아이가 테이블로 다가왔다. 박서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앞에 작은 무언가를 놓았다. 그러고는 한 걸음 물러서서 고개를 숙이고 멈춰섰다. 박서준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예나를 위해 주문했던 것과 똑같은 은색곰 인형이 놓여 있었다. 심장이 순간 멈추는 듯 했다가 이내 2배의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브로치를 들어 눈 가까이 가져갔다. 섬세한 세공,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예나의 것과 똑같은 곰 인형이었다. 완전히 똑같았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박서준은 브로치를 뒤집었다. 뒷면에는 장인의 낙관이 새겨져 있었다. 이니셜 H, J, W 한진우. 바로 그 보석 세공사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서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다. 어디서? 박서준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이걸 어디서 구했니? 아이는 침묵했다. 이름이 뭐니? 그가 더 조용히 물었다. 지수, 거의 들리지 않게 그녀가 속삭였다. 지수야, 이 곰 인형이 어디서 났는지 말해줄래? 그녀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희 아빠가 저를 위해 만들어주셨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친구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애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한테 그 애의 곰 인형이 없어서 슬플 것 같아서 제 걸 가져왔어요. 아저씨가 너무 아프지 않게요. 박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이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고 현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그녀가 뭐라고 했지? 그녀의 아빠가 브로치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아버지는 한진우다. 예나를 위해 장신구를 만들어준 보석 세공사. 잠깐만 그가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며 말했다. 내 친구라고. 내 딸이 내 친구였다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같이 공부했어요. 1학년 때 우리는 똑같은 곰 인형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가 됐어요. 그 애가 자기 걸 보여줬고 저도 제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너무 닮아서 놀랐어요. 예나는 자기 아빠가 브로치를 선물해줬다고 했고 저는 저희 아빠가 직접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어요. 박서준은 눈을 감았다. 예나는 그에게 똑같은 곰 인형을 가진 친구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원래 학교에 대해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수줍음이 많고 사교적이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 그 애가 죽었을 때 너도 알고 있었니? 그가 힘겹게 말을 골랐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학교에서 모두에게 말해줬어요. 저는 많이 울었어요. 그 애는 제 유일한 진짜 친구였어요. 우리는 항상 쉬는 시간에 같이 앉아 있었고 학교 근처 계단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는 곰 인형의 발을 잡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녀는 블라우스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아저씨도 아마 아주 슬플 거라고요. 이제 예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애의 곰 인형도 없잖아요. 그 애와 함께 묻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한테 하나라도 남아서
그 애가 착했고 그 애를 사랑했던 친구가 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했어요. 방 안의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윤지아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이강훈은 턱을 꽉 다문 채 테이블을 응시했다. 평소 침착하던 김민준조차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박서준은 자신의 내부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동시에 새로 조립되는 것을 느꼈다. 이 전혀 모르는 아이가 그에게 딸의 일부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들은 같은 눈높이에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고맙다, 그가 말했다. 와줘서 고맙다. 내 딸을 기억해줘서 고마워. 지수는 흐느끼며 갑자기 그를 껴안았다. 박서준은 잠시 굳었다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마주 안았다. 그는 예나가 죽은 이후로 아이를 안아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들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박서준은 몸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야, 내 엄마는 어디 계시니? 내가 여기 있는 거 아셔?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저는 학교 끝나고 혼자 왔어요. 나를 어떻게 찾았니? 아래층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직원 딸이라고 말했어요. 아저씨가 들여보내주셨어요. 박서준은 자기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재치 있는 아이였다. 알겠다. 그가 말했다. 지금 내 엄마한테 전화하자. 알았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훈은 이미 보안팀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박서준은 지수의 손을 잡고 옆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부드러운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앉히고 비서에게 주스와 과자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여기서 나를 기다려. 알았지? 그가 말했다. 금방 돌아올게. 예. 그는 문을 닫고 복도로 나갔다. 이강훈은 이미 그곳에 서서 경비원 중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통화를 마친 그는 박서준에게 돌아섰다. 심리상담사와 사회복지사를 불렀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이가 어른 없이 왔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앞으로 아이가 혼자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녀의 어머니와 상담해야 합니다.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녀의 어머니 연락처를 찾아주세요. 제가 직접 통화해야겠습니다. 이미 찾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예나가 다니던 이강훈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같은 학교에 다닙니다. 박서준이 그의 말을 이었다. 세종사립초등학교요. 그곳에서 부모님 연락처를 줄 겁니다. 이강훈은 떠났고 박서준은 은색곰 인형을 손에 쥔 채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딸을 위해 주문했던 브로치의 복제품이라니. 보석 세공사가 똑같은 물건을 2개 만들었다. 왜? 그는 주문자의 허락 없이 그럴 권리가 없었다. 이것은 직업윤리 위반이다. 하지만 지수는 예나가 자기 친구였고 이 브로치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장신구는 아이들이 만나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아니, 잠깐만. 지수는 자기 아빠가 예나의 것을 보고 나서 브로치를 만들었다고 했다. 결국 보석 세공사는 자신의 딸이 부탁했기 때문에 자기 작품을 복제한 것이다. 박서준은 한진우를 떠올리려 애썼다. 조용한 목소리와 주의 깊은 시선을 가진 중년의 키 작은 남자. 그는 시내 중심가의 작은 작업실에서 일했다. 박서준은 주문을 논의하기 위해 그에게 한 번 갔었다. 나중에 장신구는 택배로 배달되었다. 그는 작업비를 지불했고 그 후로 장인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보석 세공사의 딸이 예나와 같은 학교에 다녔고 그녀가 예나의 친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다. 아니면 있을 수도 있다. 박서준은 회의실로 돌아왔다. 회의는 명백히 끝났다. 김민준과 윤지아는 서류를 모으며 나지막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태성은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긴 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의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박서준이 말했다. 오늘을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내일 계속하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기 시작했다. 윤지아는 문가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박 대표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윤 팀장, 저 혼자 괜찮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박서준은 넓은 회의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앞에 놓인 은색곰 인형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똑같은 브로치 2개, 하나는 예나와 함께 무덤에 누워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그의 앞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진우의 아내 강은영은 40분 후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창백하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응접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딸을 꼭 껴안는 것이었다. 지수야,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미쳤어. 학교에서 전화와서 내가 없다고 했을 때 엄마는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지수는 흐느끼며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박서준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옆에 서 있었다. 근처에는 아이와 상담하기 위해 부른 아동심리학자 박은주와 아동보호기관의 여직원이 있었다. 강은영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박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인 그늘이 져 있었다. 여자는 분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용서해주세요. 강은영이 말했다.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그 애는 그냥 당신의 따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둘은 친구였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박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수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강은영은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다. 감사하다고요? 하지만 그 애는 모든 규칙을 어기고 학교에서 도망쳐서 당신 사무실까지 들어왔는데요. 그 아이는 제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박서준이 은색곰 인형을 보여주며 말했다. 당신 남편께서 제 딸을 위해 똑같은 브로치를 만들어주셨더군요. 복제품이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강은영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지수를 자신에게 꼭 끌어안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진우 씨가 그녀가 속삭였다. 그가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는 당신 따님이 사망한 후에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는 왜 두 번째 브로치를 만들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박서준은 기억해냈다. 예나가 죽은 후 그는 세상과 단절했고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이강훈과 비서가 모든 연락을 걸러내고 가장 중요한 것만 통과시켰다. 보석 세공사의 전화는 분명 우선순위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다. 알았더라면 진우 씨는 몹시 괴로워했어요. 강은영이 말을 이었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직업윤리를 어겼다고 허락 없이 당신의 브로치를 복제할 권리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수가 그가 주문 제작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에게도 똑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울며 애원했어요. 그는 거절할 수 없었죠. 지수는 그의 유일한 딸이었으니까요. 그는 딸을 애지중지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나 똑같은 곰 인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진우 씨는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신호라고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멈췄다. 그는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 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을 맺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박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지 못했다고요? 무슨 말씀이시죠? 강은영은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진우 씨는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침묵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박은주는 동료인 아동보호기관 직원과 눈을 마주쳤다. 박서준은 얼어붙었다.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가 되물었다. 심장마비였어요. 강은영이 생기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일했고 아침에 발견됐어요.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 신부전이었어요. 박서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정말 유감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몰랐습니다. 어떻게 아셨겠어요? 강은영이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그저 고객이었고 그는 장인이었을 뿐인데요. 당신은 그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시죠? 그렇죠. 박서준은 침묵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진우 씨가 죽은 후에 진짜 재앙이 시작됐어요. 강은영이 말을 이었다. 그는 작업실에 빚이 좀 있었고 미납 세금도 있었어요. 저와 지수가 작업실을 상속받아야 했지만 그의 형인 진철 씨가 상속의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어요. 그는 우리가 그의 사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제가 돈 때문에 진우 씨와 결혼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함께 10년을 살았는데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로 갈라졌다. 지수는 어머니를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며 더 세게 껴안았다. 박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강은영 씨, 지금은 아마도 아니요. 계속하게 하세요.
박서준이 그녀를 막았다. 강은영 씨, 남편의 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강은영은 진정하려 애쓰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닦았다. 진철 씨는 저와 지수를 부적격 상속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는 진우 씨가 사업 확장을 위해 빌렸다며 그에게 큰돈을 빚졌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어떤 차용증까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진짜인지 위조인지 몰라요. 진우 씨는 형에게 돈을 빌렸다고 제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작업실은요? 박서준이 물었다. 큰 가치가 있나요? 도심에 있는 공간이에요. 강은영이 설명했다. 거기엔 비싼 장비, 도구, 귀금속 재료들이 있고 단골 고객 명단도 있고요. 다 합치면 꽤 큰 돈이 돼요. 진철 씨는 모든 걸 팔아서 진우 씨의 빚을 갚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가 모든 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상속 분쟁은 큰 돈이 걸려 있을 때 흔한 일이다. 고인의 형은 상속인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거나 빚의 증거가 있다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었다. 변호사는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강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해요. 진철 씨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변호 비용이 넉넉하지 않아요. 박서준은 지수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기댄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큰 눈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강은영은 움찔했다. 네. 하지만 왜요? 당신은 저희에게 아무런 빚이 없는데요. 당신 남편은 제 딸을 위해 장신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박서준이 말했다. 그것은 제 딸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어요. 매일 하고 다녔죠. 그리고 당신의 딸은 제 딸의 친구였습니다. 알고 보니 유일한 진짜 친구였더군요.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게다가 이야기에는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석 세공사가 자기 딸을 위해 장신구 복제품을 만들고 그 후 저와 연락하려다가 그러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딸이 제게 그 복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우연이 너무 많습니다. 강은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진우 씨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박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게는 유능한 변호사와 인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 남편이 정말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박은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죄송하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도망쳐 부모님 허락 없이 사무실 건물에 들어왔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위반입니다. 저희는 경위서를 작성하고 학교에 이 사건을 통보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강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세요. 하지만 지수를 너그럽게 대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심리학자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지수야, 몇 가지 질문해도 될까? 지수는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넌 박서준 대표님께 브로치를 드리려고 여기 온 거지? 맞니? 네,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왜 하필 오늘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니? 지수는 생각에 잠겼다. 오늘이 예나의 생일이었거든요. 8살이 됐을 거예요. 박서준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잊고 있었다. 그는 자기 딸의 생일을 잊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는 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너무 애쓴 나머지 그 날짜조차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저는 기억해요. 지수가 말을 이었다. 예나랑 제가 생일 파티를 함께 하기로 꿈꿨던 거요. 제 생일은 그의 생일 일주일 뒤거든요. 우리는 케이크와 풍선이 있는 큰 파티를 열고 싶었는데 그 애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눈물이 다시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만약 그 애가 살아있었다면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었을 거라고요. 아저씨는 아마 슬퍼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와야 한다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는 선한 의도로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아동보호기관 동료에게 말했다. 심리적 장애나 비행 행동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단지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동보호기관 직원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알겠습니다. 경위서는 작성하겠지만 권고사항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강은영 씨, 따님과 안전수칙에 대해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허락 없이 학교를 떠나면 안 된다고 설명해 주세요. 설명하겠습니다. 이 강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모든 형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때 박서준은 강은영과 지수를 출구까지 배웅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들은 말없이 내려갔다. 지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밖은 흐렸다. 날은 쌀쌀했다. 바람이 나무의 잎사귀를 흔들었다. 강은영 씨, 그들이 여자의 차 옆에 멈춰 섰을 때 박서준이 말했다. 내일 아침 사무실로 오십시오. 제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건을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강은영은 불신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 딸들의 우정 때문인가요?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정말 왜 이러는 걸까? 감사함 때문일까?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오랜만에 공허함 외에 다른 감정을 느꼈기 때문일까? 당신의 따님이 제게 제 딸의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강은영은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박서준은 몸을 숙여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지수야. 넌 아주 용감한 아이구나. 하지만 더는 학교에서 도망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엄마에게 먼저 알려드려야 해. 지수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떠난 후 박서준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강훈은 여전히 자기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 사장,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서준이 들어서며 말했다.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보안팀을 좀 동원해 주십시오. 한진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보석 세공사는 3개월 전에 사망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누가 구급차를 불렀는지, 의사들은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의 형 한진철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십시오. 그는 지금 미망인과 상속 문제로 소송 중입니다. 이강훈은 그의 요청을 생각하며 박서준을 바라보았다. 뭔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모르겠습니다. 박서준이 인정했다. 하지만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이상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보석 세공사가 제 주문의 복제품을 만들고 그의 딸이 제 딸과 친구가 됩니다. 그는 저와 연락하려다가 그러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믿지 않는군요. 이강훈이 그의 말을 이었다. 정확합니다. 이강훈은 펜을 내려놓았다. 박 대표님, 정말 파헤치고 싶으신 겁니까?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연사로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알고 있습니다. 박서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냥 저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제가 영원히 과거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제 딸은 죽었고 저는 사고라는 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더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면 이강훈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돕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요. 고맙습니다. 박서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고 예나의 사진을 꺼냈다. 그는 지난 반년 동안 거의 꺼내보지 않았다. 바라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사진 속 예나는 곰 인형을 가슴에 안고 미소 짓고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6살이었다. 촬영은 봄의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박서준은 그날을 기억했다. 온 가족이 함께 산책했다. 예나는 잔디 위를 뛰어다니며 웃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행복했던 날들 중 하나였다. 그는 사진 옆 책상 위에 놓인 은색곰 인형을 보았다. 똑같은 브로치 2개의 하나는 예나와 함께, 다른 하나는 여기에. 답을 찾을게 그가 속삭였다.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회사의 변호사 정태성이 서류 폴더를 들고 왔다. 사고 관련 사건 파일을 찾았습니다. 그가 박서준의 책상 위에 폴더를 놓으며 말했다.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트럭 운전사는 대성물류라는 운송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기술 검사도 통과했고 서류도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사고 후 3개월 만에 청산되었습니다. 이유는 파산입니다. 그거 의심스럽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회사는 꽤 컸고 시장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파산은 이상해 보입니다. 박서준은 서류를 넘겼다. 운전사는 조성민, 38세, 운전 경력 15년, 깨끗한 평판, 사고 후 신문을 받았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문가 감정은 기술적 결함을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일주일 후 조성민은 자진 퇴사하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주소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이 증발한 것 같습니다. 박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확실히 의심스럽군요. 동의합니다. 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있는 제 지인들에게 그의 데이터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파헤쳐 주세요. 박서준이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운송회사 대성 물류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누가 소유했는지,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어떤 화물을 운송했는지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정태성이 떠나자 박서준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그저 우연한 일치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무런 연관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말하고 있었다. 진실은 어딘가 가까이에 있다고. 올바른 실마리를 찾아 당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고. 강은영은 약속대로 정확히 오전 10시에 사무실에 왔다. 그녀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었고 얼굴에는 가벼운 화장을 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서 느껴졌다. 박서준은 이미 서류 폴더를 들고 기다리고 있던 정태성 변호사가 있는 회의실에서 그녀를 맞았다. 강은영 씨, 이분은 저희 수석 변호사인 정태성 변호사입니다. 박서준이 소개했다. 당신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정태성은 악수를 청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고 강은영은 머뭇거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앉으시죠. 그가 의자를 가리키며 제안했다. 상속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의 형이 정확히 무엇을 주장하고 있나요? 강은영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진철 씨는 저와 지수를 부적격 상속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는 진우 씨가 작업실 발전을 위해 2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해요. 그에게는 3년 전 날짜의 차용증이 있어요. 또 그는 제가 진우 씨를 학대했고 우리 결혼이 위장 결혼이었다고 말해요. 정태성은 서류를 유심히 살폈다. 차용증은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필체는 당신 남편의 것과 비슷합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강은영이 인정했다. 진우 씨는 손으로 글을 쓰는 일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컴퓨터로 작업했어요. 하지만 서명은 네, 그의 것과 비슷해요. 필적 감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태성이 제안했다. 그러면 차용증이 진짜인지 위조인지 알 수 있겠지만 비용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서준이 끼어들었다. 모든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강은영은 감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태성은 계속해서 서류를 살폈다. 배우자 학대 혐의라 이건 심각하군요. 그에게 증거가 있습니까? 그는 우리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증언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강은영이 설명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와 진우 씨는 거의 다툰 적이 없어요. 그는 아주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이웃들이 위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태성이 지적했다. 특히 당신 남편의 형이 그들에게 돈을 줬다면요. 그 사람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수첩에 메모를 했다. 한진철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당신 남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강은영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가깝지 않았어요. 진철 씨가 진우 씨보다 3살 위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진우 씨가 작업실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들의 아버지도 보석 세공사였는데 그분이 세우신 고디였죠. 진철 씨는 아파트와 약간의 돈을 받았어요. 그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장남으로서 작업실이 자기 것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원한이군요의 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진우 씨가 죽은 후 진철 씨에게 작업실을 차지할 기회가 생긴 거고요. 맞아요. 강은영이 확인했다. 그는 항상 동생을 질투했어요. 진우 씨는 재능 있는 장인이었거든요. 단골 고객도 많았고 평판도 좋았어요. 반면에 진철 씨는 평생 임시직으로 근근히 살아갔죠. 박서준은 주에 깊게 들었다.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한진철은 동생의 죽음에서 마침내 자신이 정당하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얻을 기회를 본 것이다. 정 변호사, 우리가 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박서준이 물었다. 변호사는 생각에 잠겨 턱을 문질렀다. 차용증이 위조로 판명되고 이웃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면 승산은 높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판은 3주 후에 열립니다. 네, 강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 안에 해낼 겁니다. 정태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이 일을 맡겠습니다. 주요 문제들이 논의된 후 박서준은 강은영에게 커피를 제안했다. 그들은 정태성을 서류 작업에 남겨두고 그의 사무실로 옮겨갔다. 강은영 씨, 남편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서준이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합니다. 강은영은 컵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 씨가 고객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인 누군가에 대해서요. 거의 없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주문자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직업윤리였죠. 하지만 제게는 언급하셨어요. 네, 그는 한 소녀를 위해 아주 아름다운 브로치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주문자는 성공한 사업가인데 딸을 무척 사랑한다고 했죠. 진우 씨는 그 작업에 온 마음을 쏟았어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를 위해 두 번째 브로치를 만든 건 언제였나요? 당신의 주문 직후였어요. 지수가 학교 끝나고 그의 작업실에 갔어요. 제가 가끔 제 시간에 데리러 가지 못해서 아빠에게 가곤 했거든요. 곰 인형을 보고는 그렇게 예쁜 선물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사실에 너무 속상해했어요. 진우 씨는 딸의 눈물을 이기지 못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났을 때 지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강은영이 미소 짓자 순간 그녀의 얼굴이 따뜻한 빛으로 환해졌다. 그 애는 집에 달려와서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내 새 친구도 똑같은 곰 인형을 가지고 있어. 이건 마법이야. 진우 씨는 그때 몹시 당황했어요. 그는 규칙을 어겼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친해져서 그렇게 될 운명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박서준은 그 장면을 상상했다. 두 어린 소녀가 서로에게 똑같은 브로치를 보여주는 모습. 그들의 놀라움, 기쁨, 순간적인 유대감. 제 딸이 죽은 후 진우 씨는 저와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박서준이 말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강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그는 예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어요. 지수는 몇 주 동안 울었어요. 저희는 심리상담가에게 데려가기까지 했어요. 진우 씨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허락 없이 복제품을 만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탐욕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우리는 만나지 못했죠. 박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진우 씨는 몇 번 전화했지만 당신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들었대요. 그 후에는 그만뒀어요. 그렇게 힘든 순간에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때 그가 전화를 받았다면, 보석 세공사와 이야기를 나눴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강은영 씨,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이상하게 행동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셨나요? 강은영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와서 물어보시니, 네, 그는 확실히 좀 긴장한 상태였어요.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쯤에요. 그는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머물기 시작했고 몇 번은 아주 늦게 집에 왔어요. 일이 많다고 했지만 저는 그가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제가 물어봤지만 그는 그냥 넘겨버렸어요. 괜찮다고,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했죠. 박서준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상한 전화나 만남은 없었나요? 강은영은 기억을 더듬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한 번요. 네, 기억나요. 사망하기 닷새 전쯤 어떤 사람들이 그의 작업실에 찾아왔어요. 제가 우연히 점심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두 명의 남자를 봤어요. 그들은 입구에 서서 진우 씨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험악했어요. 진우 씨는 겁에 질린 것 같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었나요? 아니요, 멀리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들이 떠난 후에 제가 진우 씨에게 물었죠. 누구예요? 그는 그냥 주문을 늦게 처리한 고객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는 주문을 늦게 처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박서준과 강은영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사람들을 묘사할 수 있나요? 박서준이 물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50대 정도? 흰머리였고요. 다른 한 명은 더 젊고 말랐으며 어두운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기억나지 않아요. 진우 씨가 그들에 대해 다시 언급한 적은 없나요? 없었어요. 그리고 5일 후에 그는 작업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죠. 침묵이 사무실에 내려앉았다. 박서준은 들은 내용을 곱씹었다. 사망 5일 전에 이상한 방문객들, 겁에 질린 보석 세공사, 그리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우연이 너무 많았다. 강은영 씨, 진우 씨의 유품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의 수첩이나 노트, 전화기 같은 것들이요. 전화기는 경찰이 가져갔다가 돌려줬어요.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수첩들은 작업실에 있을 거예요. 진철 씨가 아직 그곳에 접근하지 못했거든요. 법원 판결 전까지는 모두 봉인되어 있어요. 전화기를 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업실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주선해 주실 수 있나요? 노력해 볼게요. 열쇠는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재판 전까지 그곳에 들어가면 안 돼요. 걱정 마십시오. 제 변호사가 방법을 찾을 겁니다. 강은영이 떠난 후 이강훈이 박서준을 불렀다.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폴더가 놓여 있었다. 운송회사 대성 물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회사는 공식적으로 화물 운송업을 했지만 불법적인 활동, 즉 밀수품 운송이나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누가 회사를 소유했습니까? 강태만, 52세 의심스러운 평판을 가진 사업가입니다. 몇몇 스캔들에 연루되었지만 항상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대성물류가 파산한 후 그는 새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부동산이라고요? 그건 우리 분야인데요. 정확합니다. 이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강태만은 2년 전 우리 입찰 중 하나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탈락시켰죠. 제안이 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제게 해를 끼칠 동기가 있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강태만은 그의 딸을 치어 죽인 트럭의 운송회사를 소유했다. 그 후 회사는 파산했다. 운전사는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강태만은 박서준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만약 강태만이 정말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이강훈이 지적했다. 파헤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에 코를 들이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박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제 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이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계속 파헤쳐보죠의 저녁에 박서준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은색곰 인형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조각상이 손바닥 위에서 탁상 램프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는 예나를, 지수를, 그리고 죽은 보석 세공사를 생각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박서준은 그것을 느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의 생각은 전화벨 소리에 끊겼다. 정태성이었다. 박 대표님, 흥미로운 걸 좀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상속 사건 관련 서류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한진철이 제시한 차용증은 3년 전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은 것은 불과 1년 전입니다. 그거 이상하군요. 매우 이상합니다. 보통 이런 서류는 큰 금액이 걸려 있을 경우 즉시 공증을 받습니다. 왜 한진철은 작성 후 2년이 지나서야 차용증을 공증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1년 전이었을까요?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겁니다. 훌륭합니다. 계속 파헤쳐 주세요. 전화를 끊고 박서준은 다시 곰 인형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비밀의 열쇠가 된 작은 브로치. 지수가 이것을 이곳에 가져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행동이 어떤 사건의 연쇄를 일으킬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멈추는 것은 불가능했다.
다음 날 강은영은 한진우의 전화기를 가져왔다. 박서준은 홍보팀장인 윤지아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디지털 데이터 작업 경험이 있었다. 윤지아는 전화기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마지막 통화는 사망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녀가 통화 기록을 훑어보며 말했다. 대부분 업무 관련 연락처, 고객, 공급업체들입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메시지는 대부분 삭제되었고요. 하지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 3일 전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왔습니다. 그녀는 박서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짧은 메시지, 내일이 아닌 것에 끼어들지 마. 마지막 경보다 박서준은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건 협박입니다. 그가 말했다. 분명합니다. 윤지아가 동의했다. 한진우 씨는 이 메시지를 받고 3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번호를 추적할 수 있습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대포폰일 겁니다. 박서준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진우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를 침묵시키고 싶어 했다. 문제는 그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였다. 박서준은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느꼈다. 남은 것은 증거를 찾는 것뿐이었고 그는 그것을 찾을 것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다니엘은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박서준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립탐정은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었다. 보통 키에, 다부진 체격, 짧은 머리. 하지만 그의 눈은 전문가임을 드러냈다. 주에 깊고 집요하며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는데 익숙한 눈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박서준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다. 이강훈 사장님께서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박서준은 손짓으로 그를 앉혔다. 강다니엘 씨, 저는 없어 보이는 곳에서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게는 흩어진 우연처럼 보이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지만 직감적으로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강다니엘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박서준은 지난 며칠 동안 알게 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반년 전 예나의 죽음, 대성 물류회사 트럭과의 사고, 사라진 운전사, 운송회사의 파산, 한진우, 똑같은 브로치를 2개 만든 보석세공사, 예나가 사망한 후 박서준과 연락하려던 그의 시도, 장인의 사망 5일 전 작업실에서의 이상한 방문객들, 전화기에서의 위협적인 메시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상속을 둘러싼 법적 다툼. 강다니엘은 때때로 명확한 질문을 하며 기록했다. 흥미로운 그림이군요. 박서준이 말을 마쳤을 때 그가 말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우연이 너무 많습니다. 보석 세공사부터 시작하죠. 그의 작업실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이미 주선하고 있습니다.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은영 씨가 우리에게 열쇠를 줄 겁니다. 공식적으로 작업실은 법원 판결 전까지 봉인되어 있지만 제 변호사가 허점을 찾을 겁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사고 관련 모든 사건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신문 기록, 전문가 감정서요. 정 변호사가 제공할 겁니다. 강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송회사 소유주인 강태만. 저는 그 사람의 평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의 일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그가 과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이해합니다. 박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강태만이나 그의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에야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강다니엘은 일어섰다. 보석 세공사의 작업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에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기록, 뭐든지요. 만약 한진우 씨가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면 그는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탐정이 떠난 후 박서준은 정태성에게 전화했다. 차용증 감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료는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결과는 주말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필적 감정사와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위조의 흔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의 압력이 불규칙하고 일부 글자는 부자연스럽게 쓰여 있습니다. 누군가 한진우 씨의 필체를 모방하려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진철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거군요. 아마도요.
하지만 법정에서 이것을 제시하려면 공식적인 감정서가 필요합니다. 잘했습니다. 정 변호사,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박서준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만약 한진철이 차용증을 위조했다면 그것은 상황을 바꾸었다. 그는 단지 상속재산을 소송으로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작업실을 위해 그는 어디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윤지아 홍보팀장이 들어왔다. 박 대표님, 한진우 씨 전화기로 위협 메시지를 보낸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대포 SIM 카드였습니다. 차명으로 등록되었고 메시지 발송 일주일 전에 활성화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길이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SIM 카드가 메시지를 보낼 때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위치 정보는 도시의 공업지역을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여러 창고와 사무실 건물이 있습니다. 박서준은 몸을 바로 세웠다. 거기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미 알아봤습니다. 윤지아가 책상 위에 인쇄물을 놓았다. 대부분 소규모 회사들이지만 하나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강산건설 투자입니다. 대표이사는 최민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가 강태만 홀딩스의 자회사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서준은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연결고리. 마침내 강태만과 보석 세공사에 대한 위협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였다. 윤 팀장, 당신은 천재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공개된 자료를 좀 더 파헤쳐서 최민석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는 대성물류, 즉 당신의 따님을 친 바로 그 운송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후 그는 강산건설 투자로 옮겼습니다. 박서준은 얼어붙었다. 최민석. 이 남자는 트럭 소유주 회사에서 일했고 그 후에 보석 세공사를 위협했다. 왜? 한진호와 운송회사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윤 팀장, 최민석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주세요. 어디 사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습관은 어떤지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합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박서준은 강다니엘에게 전화했다. 강다니엘 씨,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운송회사의 관리자 최민석. 아마도 그가 한진우 씨에게 위협을 가한 사람일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탐정이 짧게 대답했다. 저는 이미 작업실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한진우 씨와 최민석을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제가 찾겠습니다. 2시간 후 강다니엘이 다시 전화했다. 작업실에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한진우 씨의 수첩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보석 세공사가 사망하기 약 2주 전에 기록된 최민석의 이름이 있습니다. 옆에는 공업지역의 창고 주소가 적혀 있고요. 위협 메시지를 보낸 바로 그 지역이군요. 박서준은 수화기를 더 꽉 쥐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둘째, 수첩에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3명과 만남. 21일 11시. 오래된 창고. 21일. 그건 한진우 씨가 사망하기 4일 전입니다. 그는 창고에서 누군가를 만났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명과라는 기록으로 보아 그 자신을 제외하고 3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3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보석 세공사가 왜 운송회사 사람들과 만났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한진우 씨는 예나가 죽은 후에 저와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어요. 어쩌면 사고에 대해 무언가를 알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다니엘이 동의했다. 하지만 보석 세공사가 어떻게 사고의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수사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에게서 들었을 겁니다. 사정을 아는 누군가에게서요. 아니면 그가 우연히 무언가의 목격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탐정이 추측했다. 만남의 장소는 오래된 창고입니다. 어쩌면 그 창고는 그의 작업실 근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강다니엘은 무언가를 확인하며 잠시 침묵했다. 한진우 씨의 작업실은 공달로에 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버려진 창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축 자재를 보관했지만 3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비밀 회동의 완벽한 장소로군요. 박서준이 지적했다. 정확합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항상 조심합니다. 박서준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진우는 운송회사 사람들의 활동에 대해 우연히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 어쩌면 그는 그 창고에서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 정보는 너무나 중요해서 그는 사망한 소녀의 아버지인 박서준과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발 빨랐다. 그들은 그를 위협했다. 그리고 위협이 통하지 않자 그를 제거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무엇을 알게 된 것일까? 저녁에 정태성이 전화했다. 박 대표님, 사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일 트럭은 얼라이언스 건설이라는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귀를 기울였다. 건설 회사입니까?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2년 전 얼라이언스 건설은 당신의 직접적인 경쟁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당신이 이겼고 그들은 졌습니다. 박서준은 기억했다. 네, 그런 입찰이 있었습니다. 도시 남부의 대규모 주거 단지였죠. 경쟁이 치열했지만 저희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얼라이언스 건설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투자자 그룹입니다. 하지만 제 정보에 따르면 주된 수혜자는 강태만입니다. 박서준은 벌떡 일어섰다. 강태만이라고요? 또 그 사람이군요. 그렇다면 트럭은 그를 위해 일했다는 말이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정태성이 확인했다. 서류에는 사고 당일 트럭이 얼라이언스 건설 현장으로 건축 자재를 운반하고 있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트럭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GPS 데이터에 따르면 사고 1시간 전에 예정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어디로요? 수첩에 따르면 비밀 회동이 있었던 바로 그 창고로요. 트럭은 그곳에서 약 20분간 머물렀고 그 후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떠난 지 15분 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서준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트럭은 예나를 태운 차를 치기 직전에 창고에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다. 정 변호사, 트럭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로상에 정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운전사는 지시를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운전사 조성민은 사고 후에 사라졌죠. 정확합니다. 박서준은 창백해졌다. 연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트럭이 창고에 들어간다. 거기서 무언가 일어난다. 그 후 운전사는 출발하고 15분 후에 두연히 운전대를 놓쳐 그의 딸이 탄 차를 친다. 조사는 사고를 불행한 사고로 결론 내린다. 운전사는 사라진다. 회사는 파산한다. 그리고 얼마 후 예나의 친구 아버지인 보석 세공사 한진우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 역시 사망한다. 정 변호사, 조성민을 찾아주십시오. 박서준이 말했다. 살아있든 죽었든 그가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 따님이 사망한 후에 사라졌습니다. 흔적은 오래전에 식었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요. 전화를 끊고 박서준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는 어둠 속에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딘가 그 거리들 속에 답이 숨어 있었다. 어딘가 거기에 예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 강태만이 있었다. 박서준은 모든 것이 그를 향하고 있다고 거의 확신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경찰에 제시할 수 있는 철통 같은 증거. 전화가 다시 울렸다. 강다니엘이었다. 창고에 있습니다. 탐정이 말했다. 여긴 오랫동안 아무도 없었군요. 전부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람들이 머물렀던 흔적을 찾았습니다. 담배꽁초, 빈 병들. 누군가 이 장소를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년 전에도 여기서 만남이 있었겠군요. 아마도요. 주변을 둘러보다가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창고 구석, 낡은 판자 아래에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서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들입니까? 재무보고서, 계약서들입니다. 모두 얼라이언스 건설과 대성 물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금 세탁 계획, 유령회사, 허위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범죄 조직입니다. 박서준은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한진우 씨가 이 서류들을 찾았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가 우연히 창고에 들어갔다가 상자를 발견했거나 여기서 만나던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연락하려고 했군요. 박서준이 말을 맺었다. 제 딸과의 사고가 이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다니엘이 동의했다. 서류를 가져가겠습니다. 수사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박서준이 그를 멈췄다. 먼저 사본을 만드세요.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서준은 전화를 끊고 창가로 돌아갔다. 그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주 가까이.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다. 강태만은 왜 예나를 죽여야 했을까? 그녀는 아이였고 무고한 소녀였다. 그녀가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었을까? 만약 누군가가 목격자, 아이, 7살짜리 아이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면 모를까? 박서준은 턱을 꽉 다물었다. 분노가 안에서 끓어올랐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딸을 죽였다면 그는 그 사람을 찾아낼 것이고 그자는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이강훈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불안해 보였다. 박 대표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말했다. 방금 경찰에 있는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고소했습니다. 고소라고요? 무슨 고소입니까? 스토킹과 협박 혐의입니다. 고소인은 한진철입니다. 박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그 사람과 대화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그를 위협했다고 주장합니다. 상속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고요. 당신의 직원들이 그의 집에 찾아와 협박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공식적인 고소입니다. 경찰은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한진철이 선제 공격을 하려는 것이다. 그는 위험을 느끼고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장, 이건 도발입니다. 한진철은 우리가 그의 일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를 멈추려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당신은 신문을 받으러 불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요 사건에서 주의를 분산시킬 겁니다. 그가 이기게 두지 않을 겁니다. 박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 변호사가 제 변호를 준비할 겁니다. 제게는 알리바이, 증인, 카메라 기록이 있습니다. 혐의가 거짓임을 증명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 변호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박서준은 혼자 남았다. 적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였다. 마지막 한 걸음만 내디디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은색공 인형을 보았다. 곧 예나야에 그가 속삭였다. 곧 진실을 알고 범인들을 처벌할게. 약속해. 경찰서의 황인성 형사는 박서준의 말을 주의 깊게 그리고 말없이 들었다. 그들은 사건 파일로 가득 찬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며 도시의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당신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박서준이 사실을 설명하는 것을 마쳤을 때 황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당신 따님의 사망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한진우 씨의 사망은 자연사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사를 재개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게 근거가 있습니다. 박서준은 책상 위에 서류 폴더를 놓았다. 이것은 창고에서 발견된 재무서류 사본입니다. 자금 세탁 계획, 허위 계약서들입니다. 이것은 최민석의 이름과 창고 주소가 적힌 한진우 씨의 수첩입니다. 이것은 사망 3일 전 보석 세공사에게 보내진 위협 메시지 인쇄물입니다. 황 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훑어보았다. 심각한 자료들이군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한진우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서류들은 당신 따님의 죽음과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설명해 보십시오. 박서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왜 대성 물류의 트럭이 사고 15분 전에 그 창고에 들렀습니까? 왜 운전사는 사라졌습니까? 왜 회사는 사건이 종결된 직후에 파산했습니까? 우연이 너무 많습니다. 황 형사님. 황 형사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충분한 단서를 찾으면 공식적으로 사건을 재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그는 강다니엘에게 전화했다. 강다니엘 씨, 형사가 조사를 시작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조성민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증언 없이는 사건이 진전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탐정이 대답했다. 단서를 잡았습니다. 조성민은 흔적 없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백현수라는 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설 회사에서 운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에게 갑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박 대표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박서준이 단호하게 반복했다. 이것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제 기회입니다. 강다니엘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저녁 7시에 제 사무실 앞에서 만나죠. 조성민이 숨어있는 도시는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었다. 그들은 늦은 저녁에 도착했다. 강다니엘이 찾은 주소는 그들을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로 이끌었다. 3층입니다. 탐정이 기록을 확인하며 말했다.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조성민은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도망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다. 박서준은 심장이 가슴에서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는 예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지도 모르는 사람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강다니엘이 문을 두드렸다. 침묵. 다시 더 크게 두드렸다. 조성민 씨, 문 좀 여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이 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빗장을 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안전고리에 걸린 채 살짝 열렸다. 틈새로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야위고 뺨이 움푹 패였으며 불안한 눈빛이었다. 누구시죠?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제 이름은 강다니엘입니다. 사립탐정이죠. 그리고 이분은 박서준 대표님입니다. 이 이름을 아시죠? 조성민은 창백해졌다. 그는 문을 쾅 닫으려 했지만 강다니엘이 어깨로 밀어닫지 못하게 했다. 기다리세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가세요. 조성민이 소리쳤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당신은 반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박서준이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당신은 제 딸이 탄 차를 친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원합니다. 조성민은 얼어붙었다. 그의 호흡은 불규칙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당신들은 이해 못해요. 그가 속삭였다. 내가 말하면 그들이 날 죽일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강다니엘이 약속했다. 경찰에 인맥이 있습니다. 당신은 증인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조성민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전고리를 풀고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빨리오 아파트는 작고 허름했다. 조성민은 혼자 살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는 소파를 가리키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다.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닥을 보며 말을 시작했다. 맹세코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게 말했어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내 아이들이 다칠 것이다. 제게는 그 아이와 거의 동갑인 딸이 둘 있습니다. 박서준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순서대로 다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고 일주일 전에 저는 창고로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그건 평범한 운행이었어요. 저는 자주 그곳에 갔습니다. 최민석이 짐을 내리는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갔는데 갑자기 옆 건물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뛰쳐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겁에 질리고 창백한 얼굴로요. 그 뒤를 두 남자가 쫓아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저 애 잡아. 그 애는 모든 걸 들었어요. 예나 박서준이 속삭였다. 그때는 그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아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뛰었고 남자들이 그 뒤를 쫓았지만 그때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아마 그 애를 데리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애는 차에 뛰어들었고 차는 떠났습니다. 남자들은 화가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 키 크고 흰머리인 사람, 그게 강태만이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주목받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애가 뭘 들었습니까? 강다니엘이 물었다. 그들은 보석 세공사 한진우의 작업실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창고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사람도 거의 없는 편리한 장소였죠. 그날 그들은 한진우 씨를 위협하러 왔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했어요. 만약 거절하거나 누구에게 말하면
그와 그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보석 세공사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들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조성민은 말을 이었다. 그때 작업실에는 두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한진우 씨의 딸과 그녀의 친구였죠. 그들은 학교가 끝나고 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당신의 따님이 장롱 속에 숨어 친구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대화, 모든 위협, 그들이 언급한 모든 이름을요. 박서준은 눈을 감았다. 그는 어두운 장롱 속에 앉아 살인을 위협하는 어른들의 잔인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예나를 상상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우연히 장롱을 열고 그 애를 봤을 때 아이는 겁에 질려 뛰쳐나갔습니다. 조성민이 말을 이었다. 그들은 그 애가 이름과 서류에 대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그들의 범죄 공모의 목격자가 된 겁니다. 강태만은 즉시 말했습니다. 저 애를 찾아 누군지 알아내. 부모에게 말하게 둬선 안 돼. 그리고 당신들이 그 애가 누군지 알아냈군요. 박서준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했습니다. 최민석이 한진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위협 아래 자기 딸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름과 학교를 알아냈습니다. 최민석이 확인해보니 그 아이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고 아버지는 대기업의 소유주였습니다. 강태만은 그때 말했습니다. 만약 그 부모가 파헤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요. 그들이 7살짜리 아이를 죽이기로 결정했다고요? 그 애가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강다니엘은 목소리에 혐오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태만은 그것이 필요하기라고 그런 위협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일 후에 최민석이 저에게 전화해서 제게 임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등굣길에 아이가 탄 차와 우연히 충돌해야 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라고요? 브레이크 고장, 운전 미숙. 그들은 경찰에 연줄이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는 브레이크 고장을 확인해 줄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거칠게 숨을 쉬었다. 저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죽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최민석은 그때 제 딸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선택해. 저 아이, 아니면 내 아이들,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제 아이들을 선택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저는 차를 추적했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감정 결과가 기술적 결함을 확인하도록 정말로 브레이크를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충돌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을 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도 죽고 싶었지만 최민석이 막았습니다. 침묵하게 만들었고 돈을 주고 이후에 숨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밤 그 차 창문 너머로 그 아이의 얼굴을 봅니다. 박서준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분노, 고통, 절망, 모든 것이 안에서 뒤섞였다. 그의 딸은 살해당했다. 냉혹하게, 계산적으로. 그녀가 우연히 범죄 공모의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친구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숨바꼭질을 했기 때문에. 한진우 씨는요? 강다니엘이 물었다. 그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는 나중에 살해당했습니다. 조성민이 말했다. 그가 당신과 연락하려고 했을 때 강태만이 그 사실을 알고 보석 세공사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했다는 것은 압니다. 서류를 위조하고 심장마비로 처리했습니다. 누가 명령을 내렸습니까? 강다니엘이 물었다. 누가 주범이었습니까? 강태만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지휘했습니다. 최민석은 그의 오른팔이었고 더러운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회사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성민은 박서준을 바라보았다. 재무이사요. 그는 당신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업을 적대적으로 인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진우 씨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박서준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김민준, 배신자가 내내 곁에 있었다는 말인가? 증언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강다니엘이 물었다. 조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숨는 것에 지쳤습니다. 저를 감옥에 보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특히 강태만요. 그는 괴물입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강다니엘은 전화기를 꺼내 황 형사에게 전화했다. 황 형사님, 증인이 있습니다. 조성민이 박예나 양 사망 사건에 대해 증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보호와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증인이 재판 전에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사는 1시간 후에 2명의 경찰관과 함께 달려왔다. 조성민은 보호 조치를 받았고 조서가 작성되었다. 박서준과 강다니엘은 밤늦게 도시로 돌아왔다. 이제 사건이 진전될 겁니다. 탐정이 말했다. 조성민의 증언으로 수사를 재개하고 강태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박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다. 그의 딸은 냉혹하게 살해당했다. 그녀가 우연히 범죄 공모의 목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순진한 아이들의 놀이를 하다가 그것이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리고 범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다음 며칠은 격동의 연속이었다. 황 형사는 사건을 재개했다. 강태만의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최민석은 체포되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공항에서 붙잡혔다. 증거의 압박 속에서 최민석은 조성민의 말을 확인하며 증언하기 시작했다. 강태만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많았다. 창고의 재무 서류, 증인들의 증언, 전화통화 기록. 박서준의 회사 재무이사인 김민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강태만에게 다가오는 거래와 입찰에 대한 기밀 정보를 넘겼다. 그 역시 체포되었다. 동시에 정태성 변호사는 상속소송에서 승소했다. 필적 감정 결과 한진철이 제시한 차용증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강은영과 지수를 작업실의 합법적인 상속인으로 인정했다. 한진철은 서류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나중에 이루어졌다. 사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진우는 실제로 자신의 작업실에서 위협을 목격했다. 그리고 자신의 고객의 딸이자 자신의 작업실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딸의 친구인 예나의 죽음을 알았을 때 그는 벌어지고 있는 일의 끔찍함을 깨달았다. 그는 정보를 전달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박서준과 연락하려 했다. 하지만 강태만과 그의 부하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민석은 위협 메시지를 보냈다. 한진우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수첩에 기록하며 증거를 넘기려 하자 그는 살해당했다. 죽음은 심장마비로 위장되었다. 강태만에게 매수된 숙련된 의사가 서류에 필요한 기록을 기재했다. 이 모든 것은 이사회의 은색곰 인형을 가져온 작은 소녀 덕분에 밝혀졌다. 강태만과 그의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3개월 후에 시작되었다. 박서준은 모든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자기 딸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사람의 얼굴을 보며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판결은 가혹했다. 강태만은 아동살해교사, 공갈, 자금 세탁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최민석은 살인 공모 및 범죄 명령 실행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성민은 수사협조와 감경 사유 덕분에 5년형을 선고받았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박서준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진실이 밝혀졌다. 범인들은 처벌받았다. 예나의 명예는 지켜졌다. 그는 예나와 지수가 다니던 학교에 갔다. 담임 선생님이 복도에서 그를 맞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지수가 당신을 무척 보고 싶어 했어요. 박서준은 교실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이미 모두 떠났다.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만 남아 있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앨범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박서준을 보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달려왔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안녕, 지수야. 박서준은 그녀 옆에 앉았다.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엄마가 우리가 재판에서 이겼다고 하셨어요. 이제 아빠의 작업실은 우리 것이에요. 그래, 맞아. 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예나를 죽인 사람들은 찾으셨어요.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찾았어.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를 거야. 잘 됐네요. 소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예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 애가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박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지수에게 건넸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주는 선물. 소녀는 상자를 열고 숨을 헐떡였다. 안에는 은색곰 인형 브로치가 들어있었지만 그 발에는 하트 모양의 작은 루비 보석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거 너무 예뻐요. 지수가 속삭였다. 세 번째 곰 인형이야. 박서준이 말했다. 내 아빠의 스케치를 바탕으로 최고의 장인에게 주문했어. 이게 너와 예나 사이에 있었던 우정을 떠올리게 해주길 바라.
그리고 내 행동이 진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지수는 그를 껴안았다. 박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마주 안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따뜻하고 밝은 것이 고통을 뚫고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강은영은 옆에 서서 눈물을 닦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박서준은 일어섰다. 제가 당신과 당신의 딸, 그리고 당신의 남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없이는 저는 결코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학교를 나와 현관에 멈춰섰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며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박서준은 재킷 주머니에서 은색곰 인형, 지수가 가져왔던 바로 그것을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심장과 가까운 안주머니에 달았다. 내가 해냈어. 예나야. 그가 속삭였다. 범인들을 찾았어. 이제 편히 쉬렴. 바람이 그의 말을 실어 하늘 높이 날려보냈다. 집에 돌아온 박서준은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랫동안 이 문을 열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방은 그 마지막 날과 똑같았다. 선반 위에 장난감들, 벽에 걸린 그림들,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최수연은 거의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방을 정돈해 두었다. 박서준은 침대에 앉아 탁자 위에 예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곰 인형을 가슴에 안고 미소 짓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가 말했다.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 명예는 지켰어. 그는 그녀가 자신의 말을 듣는다고 믿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말해야 했다. 문이 삐걱거렸다. 최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문턱에 멈춰 서서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여기 들어왔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응, 최수연은 다가와 옆에 앉았다. 재판이 끝났다고 들었어요. 그들은 형을 선고받았고요. 응,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이걸 포기하지 않아서, 진실을 찾아줘서 고마워요. 박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그는 그녀의 눈에서 비난이 아닌 감사를 보았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어. 그가 말했다. 남처럼 살았지? 알아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나를 잊는 건 불가능하지만 살아가는 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은 달라졌어. 파괴적인 게 아니라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있었던 사랑과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그들은 딸의 방에 손을 잡고 앉아 침묵했다. 하지만 그것은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의 침묵이었다. 반년이 흘렀다. 박서준의 회사는 세무조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대규모 입찰을 따냈다. 윤지아는 승진했다. 정태성은 회사의 파트너가 되었다. 이강훈은 언제나처럼 모든 것을 통제했다. 강은영과 지수는 작업실을 복원했다. 박서준이 재정적으로 도왔고 이제 한진우의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다. 지수는 학교에 다니며 루비 하트가 달린 브로치를 하고 자주 친구를 떠올렸다. 박서준은 때때로 그들을 방문했다. 그와 보석 세공사의 가족 사이의 유대는 생각보다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공동의 고통과 공동의 승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느 날 지수가 그에게 물었다. 예나가 우리가 자기를 기억하는 걸 알까요? 박서준은 미소 지었다. 분명히 알 거라고 확신해.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 고마워할 거야. 지수는 만족스러운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잔인했지만 그것은 해방을 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주었으며 가장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답을 찾을 힘을 낸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이해를 주었다. 은색곰 인형을 든 작은 소녀는 범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녀의 단순한 아이 같은 친절의 몸짓은 정의로 이어진 사건의 연쇄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학교 계단에 앉아 곰 인형의 발을 잡고 소원을 빌었던 두 소녀의 우정에 대한 최고의 기념이었다.